반갑습니다. 자, 33회 인강드림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중개사 법령에 대해서는 제4강이 출발되는데 우리 4강 제목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으면 뭐 하시죠? 어차피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개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 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죠. 아무리 자격증이 있더라도 중개업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 등록의 절차가 출발되고 이조차도 지문에서 잘 보셔야 될 것,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중개업은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 결격 사유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본론이 출발하는데, 자, 지금 제1장 내려오면 개설 등록이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하니까 등록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여러분 교재가 있으면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시장, 또 군수, 그리고 누구? 구청장, 이를 묶어서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에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조문이 출발을 하죠.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제시해 줬죠. 어디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서울 종로에 가면 관철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철동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관철동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죠? 종로구청이 되겠죠. 거기 가서 등록해야 된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또 정신없이 서울시에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중개법 선생 어떤 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잘못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이 등록관청에서부터 이제 이 법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연결할 건데 시험 칠 때가 다 돼 감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등록관청이 어딥니까? 하면 더듬더듬 거리는 학생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시험 지문에서 자기 주소지 시군 구청장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야지 중개업을 한다고 제시를 했으니까 등록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진행하겠지만 그러면 등록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신청한 사람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자,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가서 받아야 되죠.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등록의 절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업무의 절차기도 합니다. 제목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신청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내용이 출발하겠죠. 접수를 한답니다. 접수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 다음 확인, 뭐를 확인해서 통지는 언제 해줍니까?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전화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통지가 오면 가서 뭐 해야 된다?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 이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이니까 여기죠. 여기에 뭐를 해야 된다?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데 자, 등록증이 교부가 되면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되니까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손해를 방지할 준비를 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런 절차도 좀 이따가 교재에서 강조할 거예요. 보정 설정이 등록증 교부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부를 해줬으면 그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우리는 등록의 절차고 이 제목 단위 하나가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접수하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어떤 절차들이 지금부터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절차가 출발했고 이 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 결격 사유. 자, 그럼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느냐?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을 출발하면서 개설 등록에 대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성격이 4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등록이라는 성질은 일신전속적이며 기속행위성, 영속성까지 한 4가지가 보이시죠? 자, 이것은 행정법적인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입문 단계에서는 이 정도 내용은 크게 보실 필요가 없겠죠. 지금 중개사법도 다 모르는데 일반 행정법을 고민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성격이 있구나 하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비교적 중요합니다. 이제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첫째, 등록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법인 가능합니다. 자, 근데 법에 들어오기를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들어왔고 요 협동조합이 시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면 신협, 뭐 이런 거 신용금고 협동조합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신협이나 협동조합 하면 요거 동업자 관계다. 동업자들이 중개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당연히 등록 기준을 갖춘 외국인 가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이런 공사들을 특수한 법인이다. 특수법인도 가능한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 다른 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시험에서 크게 물어야 될 내용은 없죠. 그래서 갖춘 자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들도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을 제한하는 자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1번 결격 사유자 등록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결격 사유자는 종사할 수 없다. 2번 마찬가지 업무 정지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뭔가 위반했겠죠. 자, 그럼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나 업무 정지 받으니까 열받아서 폐업하겠소. 폐업할 수는 있겠죠.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 이해되겠습니까? 업무 정지 중인 자는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 그래서 등록을 제한하는 자 2사람, 결격 사유자, 업무 정지 중인 개공사 등록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볍죠. 자, 이제 드디어 반드시 출제해야 되는 부분 별표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별표 5개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다 하여 등록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하니까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이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가 2명이잖아요. 첫째,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고 좀 전에 보셨지만 법인이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 기준도 2사람의 기준을 놓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2번째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서 어느 게 많이 나올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초창기 입문 과정이니까 기준이 중요하다더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 때까지 이제 꾸준히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첫째 자격증은 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그 다음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래서 이것을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이랍니다. 다시 공인중개사의 기준이 뭐라고요? 1. 자격증이 있을 것.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자격증은 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이를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설적 연수교육이라고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3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등록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자격증을 따야 뭐가 시작되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자격증이 있는 자가 실무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는 게 공인중개사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회사를 하나 설립하겠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법인을 설립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2개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법인의 등록 기준은 해마다 출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이 중개사무소를 법인화를 시키려고 모든 법이 움직입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주 예전에 구멍가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가끔은 있겠지만 구멍가게의 특징이 뭐죠? 골목마다 가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통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는 세조 아니고 교통도 불편하니까
동네마다 구멍가게에서 물건들을 공급했겠죠. 그런데 그 구멍가게가 세월이 지나면서 수퍼가 만들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자, 수퍼는 구멍가게 두세 개의 역할을 하죠. 또 가격도 비교적 좀 싸고 유통 과정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단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퍼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 유통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홈플러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홈플러스 같은 게 한 개 탁 들어오면 그 동네 4km 이내에 슈퍼가 문을 다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형 유통망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생산도 많아졌고 교통도 발달하니까 이제 그런 대형 유통화 되듯이 구멍가게에서 슈퍼로, 슈퍼에서 대형 마트로 가는 세월이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 중개법에 대해서 중개사무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중에서 특별하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면 지금 중개사무소는 구멍가게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목마다 없는 데가 없죠. 자,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한 건 하는 게 힘들고 한 건 하기 위해서 무리한 영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간다? 수포로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수포로 가는 과정을 법인의 기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법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은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책이 법인 쪽으로 가니까 법인에 관련되는 내용이 착 나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인으로 갔던 그런 중개사무소가 이제 대형 마트, 홈플러스나 이플러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는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개법에 관련되는 정책들을 바꾸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망 업체에서 중개업에도 진출하자라는 이야기도 뭐 슬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좀 맞지는 않겠죠. 자, 다시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법인의 기준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을 차리려면 첫째 기준 상법상 회사여야 합니다. 요거 줄 딱 꺼놓고 계셔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니까 상법에 들어가 봤어. 그러니까 상법의 회사가 주식, 유한, 합자, 한명, 유한 책임회사를 상법상의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이 상법상의 회사가 5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식회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주식회사를 여러분은 가장 99%가 주식회사죠. 왜? 설립하기가 좋고 나중에 청산하기도 편해서 그래요. 근데 가끔은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 유한 책임회사도 살짝은 보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법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 그러면 털린다 이 말이에요. 뭐를요? 상법상 회사라 그랬지. 누가 주식회사만 하라 그랬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일 것. 이를 법인의 첫째 기준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것. 14조 업무는 쫙 내려오는데 법인은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돼.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4조 업무도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14조 업무만 영위할 것. 3번, 법인의 대표자는 당연하죠.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이것도 시험 잘 건드립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하면 틀려요. 대표자는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여러분이 출제자여도 문제 내고 싶죠? 2분의 1 이상은 이렇게 놓고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네 번째 기준, 임원, 사원 전업 및 분사무소 책임자, 당연히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그래서 법인의 모든 임원들은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때 사무소는 뭐 자기가 하나 사도 되고 소유, 전세 얻어도 되고 임대차를 얻어도 되고 사용대차를 해도 되니까 건축법상에 있는 건물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까지 5가지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입문과정 이걸 기초과정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기준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구나를 한번 익히는데 의미를 가지시고 지금 처음 듣는 신분은 지금 처음 들으시면서 이 5가지를 다 새긴다. 이건 무리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뭐를 중요하게 하다더라를 그리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 등록 기준은 중요하다. 지금 이거를 들으셔야 된다고, 그죠? 거기는 하나는 앞으로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그죠? 기왕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구나를 익히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입문 과정 비교적 중요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형틀을 잡는 시간이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서 이 법이 만들어졌구나를 익히는 시간. 그래서 입문과정이 출발을 합니다. 자, 등록 기준 보셨나요? 이제 이어지는 것 등록과 개시 절차입니다. 이제 본론이죠. 어떻게 등록을 하러 가느냐?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신청 서류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신청 서류조차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청하러 갈 때 무슨 서류 가져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될 것 같죠? 왜? 자격증을 받았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시도지사에게 확인함으로써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원래는 자격증 있어야 돼. 들고 왔었는데 편리하게 해주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 그 당신 안 가져와도 된다. 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편하게 바뀌었습니까? 불편하게 바뀌었습니까? 편하게 바뀐 것, 좋게 바뀐 것은 시험에 낸다고요. 출제자가 이거 알고 있느냐 이래 묻습니다. 첫 번째 답이 됩니다. 자, 신청 서류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그 서울 종로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종로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야 돼. 그럴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이것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모든 등기부는 인터넷화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딱 찍어보면 확인되는 걸 굳이 떼서 가져올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까 실무교육 받으라고 들었습니까? 그 실무교육 받았다는 이수증 가져와야 돼. 실무교육 이수증. 그리고 여권용 사진. 왜? 등록증에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 여권용 사진.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이것들이 신청 서류입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 체크할 것 뭐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 대장까지 보셨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6번째 별표입니다.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외국인은 별도로 가져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외국인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치고 만약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중개법을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우리나라 관청에서 확인하려면 외국인이라는 것은 미국인 아니면 뭐 일본인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확인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별도의 서류를 가져와야 돼. 그죠? 예를 들면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공정서류 또는 확인서류, 아포스티유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누가 제출하는 거다? 외국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아포스티유 딱 하니까 외국 냄새 확 납니까? 그러면 다음 중 반드시 외국인이 제출해야 되는 것은 하면 아포스티유 이런 거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나이를 들 때 답이 아포스티유 이런 거 되겠죠.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은 한국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모습을 갖춰 놓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별도로 가져가는 서류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이 시간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포스티유 이런 걸 문제를 냈다. 그러면 사실상 공부하시지 않는 분들도 다음 주 외국인이 가져가는 것, 외국 냄새 나는 것 딱 하나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서류를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 지금 정리했죠. 자, 등록해 장소, 그 다음에 기준, 제출하는 서류를 보셨다면 자, 2번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이때 갈 때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 얼마 내야 되느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데 이를 우리는 행정수수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감증명서 이런 거 떼봤나요?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봤나요? 가니까 요즘 그것도 대부분 비싸요. 뭐 등본도 한 통에 500원인가 그래요. 인감증명서는 뭐 1200원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떼러 동사무소 등에 가면 서류를 떼면서 뭐 냈습니까? 돈 냈잖아. 그죠? 그를 행정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을 받으러 갈 거잖아. 그죠? 그 등록증을 받기 때문에 신청할 때 뭐가 있다? 수수료가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수료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울 종로구청에서 등록을 한다. 그럼 종로구청이 정한 수수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종로에서 등록을 할지 일산에서 등록할지 분당에서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건 절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청하는 곳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자체라 그래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할 때 수수료도 있구나 하나 배우셨고
이 개공사의 종별의 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종별 하는 말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입문 과정이지만 앞으로 종별이 딱 들어오면 반드시 3명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개공사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업무를 개시할 때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그를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용어를 공부하셨죠. 자, 그럼 이 개공사의 종류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고 종별이 들어오면 저절로 3사람이 보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종별이 탁 들어오면 첫째, 법인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종류.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없지만 예전부터 해오던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별 하면 저절로 3사람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저절로 찾으셔야 됩니다.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런 3종류를 종류별이라는데 어느 종류가 제일 많을까요? 뭐 어느 종류가 많을까요는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감각을 한번 살려보라고 제시하는데 지금 대략 12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2만 6,800 얼마 이래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한 12만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하고 있는 개업공사가 대략 12만 명이 있다면 3종류가 있는데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80%쯤 됩니다. 법인이 5%입니다. 그럼 여기에 85니까 부칙 6조는 한 15%쯤 구성이 되겠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가 쫙 있다고 쫙 있는 데서 80%는 공인중개사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5%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나머지 15%가 부칙 6조인데 요 부칙 6조가 또 재밌습니다. 자,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으로서 연세가 많겠죠.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으로서 자격증은 없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동안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해주는 자를 부칙 6조로 하니까 이 부칙 6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고 옛날에 해오던 사람이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마다 합격자가 들어오니까 꾸준히 늘어나고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부칙 6조가 대략 현재 한 15% 됩니다라고 제가 적었지만 엄밀하게 보면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중개사무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경기가 좀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되면 이거 자격증 따기가 쉽지도 않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서 폐업은 안 한다니까. 또는 자기는 이제 일할 능력이 좀 안 되니까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자격증 빌려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니까 이 부칙 6조는 지금 15%라고 적었지만 한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꾸준히 떨어지면 언젠가는 빵프로가 되겠지. 그죠? 언제 되겠습니까? 빵프로 되는 시점. 잘 모르죠. 부칙 6조가 그만두면 빵프로 되겠지. 지금 부칙 6조가 인정해 준 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정도 지나면 40년 인정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 40이었으면 지금 80이에요. 그때 50이었으면 지금은 90이에요. 40년이 지났다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더 이상 없어지고 많이 없어진다는 걸 알 수는 있죠. 만약에 이 부칙 6조가 빵프로가 되면 이제 법이 또 바뀌겠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별에는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는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 합니다. 지금은 자격증 없는 자도 중개업을 하는 자가 있잖아 봐요.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게 곧 0%가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빠르면 5년 안에도 0% 될 수 있습니다. 뭐 길면 10년이고, 그죠? 10년이면 40년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자, 이 종류별이 이렇게 있구나를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종별이 변경이 된대요.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지. 법인으로 하던 자가 나 공인중개사로 종류를 바꾸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서울 중개 주식회사를 하던 자가 주식회사 빼고 나 서울 공인중개사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나는 법인으로 하고 싶다. 뭐 법인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 규모가 좀 큰 데로 옮기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부칙 6조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을 땄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자잖아요. 등록증을 받았으니까 종류별이라 그랬고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종류를 바꾸면 간판만 새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등록증은 어떻게 하고 반납을 하고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된다. 요게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다시 신청한다가 중요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종별이 변경되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라. 개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하는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반납하여야 한다. 이 반납하여야 한다를 폐업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해라. 자, 근데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 등록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누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부칙 6조인 개공사가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했는 모양이죠.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등록증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부칙 6조는 지금 30년 이상 영업을 한 고참이잖아요. 이 고참이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이제 종류가 달라지는데 쫄병들과 같이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지가 30년이 넘은 사람인데 하는 건 불편하니까 등록증이 반납이 되면 이 공인중개사로 바뀔 때는 재교부 받아서 바로 일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시 신청하면 며칠 걸리죠? 7일 걸리잖아요. 재교부 신청은 자기 가져온 거 바로 해주면 바로 그날 시작할 수도 있잖아. 그죠? 편리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한다. 편리하게 해주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부칙 6조가 동일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달라질 때는 등록증 뭐 한다? 재교부 신청한다는 걸 시험에 묻습니다. 편리하게 해주는 건 기억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여기까지를 체크하시고 자 이제 종별의 변경도 들었다면 드디어 등록 처분과 통지 다 했던 내용들이죠. 자 등록 처분과 통지 보시면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여기 보이고 계십니까?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누구에게 통지해 줍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두 사람밖에 없잖아. 법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통지해 줍니다. 자 종류별이 법인, 공인중개사에게 있고 부칙조는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통지할 일은 없잖아요. 두 사람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며칠 만에 해준다고요? 7일 내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아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왔으니까 등록증을 교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자, 등록관청이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또 중요한 말 들어오죠. 다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여기 보정 여부를 확인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다. 이건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러면 보정을 얼마나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죠. 뒤편에 다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제 마무리 6번 등록사항의 통보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종로구청장이 신청하러 온 여러분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줬어요. 등록증을 이렇게 교부해 주면 여러분은 받아서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게 되는데 중개협회는 누구에게 등록증이 교부됐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부한 사항을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 그 등록사항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거 시험용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을 통보해 줍니다. 다음 달입니다. 그냥 이거를 10일 내로 이렇게 문제 내고 싶어진다고 10일 내로 통보하지 않는 게 등록관청이 귀찮잖아요. 자, 종로구청에서 등록이 들어오면 교부해주고 10일 만에 또 협회 통보해주고 이 사람 들어오면 또 10일 만에 교부해주고 귀찮으니까 한 달치를 묶어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 협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 협회에서 이제 그 개업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겠지, 그죠? 다음 달 10일 잘 보시고 통보. 자, 이제 통보는 됐고 그 다음에 드디어 7번 업무의 개시. 요게 절차죠. 자, 업무의 개시라는 말은 이제 등록증을 받았으니까 드디어 업무를 개시한다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내용은 가볍습니다. 자, 이제 등록증 업무 개시가 됐고 이제 8번 지문이 등록증의 재교부인데 뭐 크게 설명할 필요 없죠. 이렇게 받았던 등록증을 왜 재교부합니까? 분실했다, 훼손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불이 났다. 그러면 등록증 걸어놓고 영업하는데 훼손됐겠죠. 분실됐겠죠. 재교부 신청한다. 그때 기재사항의 변경 참고로 보시면 되고 부침 쪽의 종별의 변경은 아까 살짝 강조했죠. 부침 6조는 동일 관할 구역 안에서는 뭐한다? 재교부받아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5번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뭐라 합니까? 무등록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럼 무등록 중개업은 1번 어떻게 출발합니까? 하니까 1번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록을 했더라도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사망한 자 효력은 소멸됩니다. 사망을 법인은 뭐라 부른다? 해산.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망이 나오면 해산.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효력이 소멸되었다. 등록 취소를 받았답니다. 뭔가 위반했는 모양이지. 그러면 취소되면 효력 소멸이죠. 또는 자기가 스스로 뭐 했다? 폐업 신고했습니다. 효력 소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효력이 소멸된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하고 있으면 무엇으로 넘어간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수업이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라고 들었는데 등록의 기준, 그 다음에 등록하는 장소, 등록할 때 서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등록 자체를 하지도 않고 영업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 부른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예전 말로 하면 무허가 중개업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가장 강하게 관리합니다. 무허가 업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은 무등록업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요거 오리지널 무등록업자죠. 애초부터 등록도 하지 않고. 근데 등록 신청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해요. 여기 봐요. 자, 드디어 신청해서 접수되면 확인을 해서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를 해주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신청해놓고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격증은 있겠죠. 신청을 했으니까.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이다 이 말이에요. 신청을 했지만 아직 등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신청 상태에서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무등록이죠. 접수해놓고 중개 업무를 하더라도 무등록이겠죠. 확인하는 절차에서 중개 업무를 하더라도 무등록이겠죠. 자, 근데 여기 등록은 되었다라고 통지는 받았어. 통지를 받았으면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증을 받고 영업해야 되는데 통지 받자마자 동생이 아파트를 사달라 그러는 모양이죠. 급하게 빨리 해야 될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통지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요거는 무등록은 아니죠. 등록은 됐으니까. 그 대신에 보정 설정이라든지 교부라든지 개시 의무를 위반했을 거니까 제재는 받을지라도 무등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등록 상태가 되느냐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등록을 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나 신청 상태에서 한 것을 무등록이랍니다. 2번 등록은 하였으나 효력이 소멸된 후 좀 전에 했죠. 사망하거나 해산한 자, 그 다음에 취소된 자, 그리고 스스로 폐업하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무등록자가 딱 되면 효력이 어떨까요? 이제 이걸 시험에서 물어야 돼. 자, 무등록의 효력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에 대해서는 안 물을 수가 없는데 효력은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행위의 무슨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법 요건이지 유효 요건은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업을 하면 그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다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업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에요. 계약은 뭐다?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등록업자는 등록을 안 한 놈이니까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이니까 계약도 무효일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몇 년 공부해야 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기 때문에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익힐 거니까 등록은 뭐다?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은 아니다.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 행위는 부적합한 행위로서 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무등록 중개 행위에서 성립한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앞으로 배울 겁니다. 법률 행위하면 계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약 그 자체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무등록업자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나쁜 놈이긴 하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계약은 유효하지만 처벌은 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때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제일 센 형벌이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너무나 단조롭지만 무등록에 대해서 문제를 안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등록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하지만 개공사에게만 가능한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무등록업자는 뭐가 있어야 뭐 취소나 정지를 시키지. 그래서 형벌에만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3년에 3천만 원 하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도 않고 영업하는 자, 무등록에 대한 제재, 요거 비교적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등록을 하는데 또 부지런하게 이중 등록하는 자가 있어. 자, 그럼 또 이중 등록, 이중 소속도 시험용입니다. 자, 6번 이중 등록의 금지 등 하고 들어왔는데 자, 의미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중 등록이죠. 그죠? 이중 등록의 금지. 여기는 이중 소속이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 이중 등록은 이런 거예요. 서울 종로에서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자가 강남에 가서 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중 등록이다. 이렇게 부르고 금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크게 설명하면 수원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가 분당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예요. 공장을 2개 차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를 이중 등록이라고 부른다면 이중 소속은 자, 등록을 한 자가 자기 사무소에서 영업을 잘해야 되죠. 근데 자기 사무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무소 가서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투잡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할까요? 쓰리잡한다 이렇게 기억할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소공사 등은 이쪽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이제 가끔 수수료도 받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무소 가서 또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른다? 이중 소속이라 그래요.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재는 똑같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개공사는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아까 했죠? 종로에서 등록한 자 분당 가서 또 등록하고 할 수는 없다. 만약에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 등록은 어떻게 한다? 취소시키고 받았던 등록은 취소하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거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시험에 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위반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겠죠. 그래서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취소 사유면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중 소속도 금지를 하는데 이 이중 소속도 제재가 같다는 게 의미가 큰 거예요. 자, 이중 소속 봅시다. 1번 개공사 등은 중개보존 등은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이중으로 소속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쪽에서 일하면서 저쪽에서 또 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겠죠. 제재 똑같죠. 이중 소속을 한 경우에 사무소 등록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여기 소공사도 보시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보이시죠? 만약에 중개보조원도 이쪽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저쪽에서 하고 있다. 그럼 중개보조원도 이중 소속하면 당연히 얼마? 1년에 1,000. 자, 그러면 싹 다 정리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뭐뭐뭐뭐, 3년에 3천만 원짜리는 뭐뭐뭐뭐, 이것도 100% 시험에 나와야 될 한 문제거리인데 여기서 딱 들어보니까 느낌이 왔습니까? 아,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얼마? 1년에 1,000.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큰 줄기를 하나 해결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사유가 14가지나 돼요. 14가지.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1년에 1,000만 원 해당되는 거 찾으시오. 아닌 거 찾으시오. 라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지금 뭐를 듣고 있죠? 이중이 들어가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서너 개가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번 누르면 등록의 결격 사유. 아까 살짝 이야기했지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하는 절차, 그 다음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는데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사유를 뭐라고 부른다? 결격 사유. 그럼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겠죠. 아무리 자격증이 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는. 자, 그래서 아까 등록을 신청하고 접수를 하면 확인하는 절차에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를 해주는데 이 확인할 때 뭐를 확인하겠습니까?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럼 결격 사유라는 말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겠지.
별일이 없으면 통지해 줄 건데 별일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준비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 10분 쉬었다가 해맑은 정신으로 다시 관리하겠습니다.